자, 이번 시간부터는 세계의 기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후가 세계 지리에서 이제 가장 좀 어려워 보이고 좀 머리 아프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선생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임용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되게 어렵게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찬찬히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괜히 그 여러 가지 표들과 뭐 기후 그래프 이런 것들 보면서 괜시리 좀 쫄았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선생님이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따라가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막 너무 거부감 가지고 시작하지 마시고요. 진짜 쉽고 재밌어요.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으니까 쫄지 마시고 예, 선생님이랑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기후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알아둬야 할 어떤 개념들이 좀 있어요. 한국 지리와 겹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후와 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배웠었죠? 기후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장기간의 대기 상태를 평균치를 낸 거고요.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달라지는 단기간의 대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 말미에 나오는 기상 일기예보, 그건 기상이라고 한다고 했죠. 기상캐스터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 날의 날씨를 소개해 주시잖아요. 네. 근데 기후 캐스터는 없죠. 왜 그러냐면 기후는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데이터가 평균적으로 수집이 돼 있다 보니까 굳이 뭐 누가 기후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아도 겨울이 되면 춥겠거니 여름이 되면 덥겠거니 이건 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옷을 그때그때 이제 갈아입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후는 인간 생활, 특히 의식주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후와 관련된 게 우리나라에서는요, 수능 한파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뭐지, 수능 날이 뭐 다 추운가? 뭐 갑자기 그날 또 따뜻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이제 11월이잖아요. 11월 중순쯤에 보는데 수능을. 당연히 11월 중순쯤 되면 이제 쌀쌀한 날씨가 이제 시작될 때쯤 아닙니까?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벤트와 결부돼 가지고 기후 현상이 그래서 수능 한파라는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광경인데요. 시작 광경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는 이 분을 통과하게 되겠죠. 좋은 결과가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세 가지의 기후 요소 외에 또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크게 이제 기강바 요 세 가지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후 그래프에서 주로 만나게 될 기후 요소는 기온과 강수량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는 어떤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적이고 종합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마다 기후 요소들이 다르게 나타나요. 우리나라하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튀니지하고 기후가 다를 거 아닙니까? 위치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온과 강수가 다를 것이고 튀니지의 기온과 강수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다르겠죠. 그러면 그 다르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기후 요인 때문이다. 이 두 나라가 위치한 위도도 다를 것이고요. 해발 고도도 다를 것이고 지형 다를 거고 그다음에 육지와 바다의 분포를 따지는 수력 분포 다를 거고 지리적 위치도 마침 다르겠죠. 뭐 대륙의 북쪽에 붙어 있는지 대륙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에 붙어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후 요소가 다르게 나타난다. 예, 이 인과관계 하나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 기후 기초 쌓기. 자, 위도, 해발, 고도, 수력 분포, 해류. 얘네들이 이제 기후 요인이었죠. 이 기후 요인에 따라서 기강바, 기후 요소가 달라지고 그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기후 요소를 장기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종합해 놓은 상태가 기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후 요인이 기후 요소의 차이를 유발시키고 이런 기후 요소의 차이가 그 지역의
기후가 된다. 네. 요 인과관계 참 쉽죠? 자, 그러면 기후 요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 먼저 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위도별로 기온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적도로 보통 가까워져. 적도가 이제 0도거든요, 위도. 그리고 북이 90도, 남이 90도가 돼요. 자, 요 이제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벌어지는 그 각도만큼을 이제 우리가 위도라고 하는데, 저위도로 올수록 적도에 가까워질수록은 해양 에너지 더 기후가 약간 고온으로 변하고, 고위도 극지방으로 갈수록 기후가 이제 한랭해지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에너지는 다 이렇게 같습니다, 양이. 근데 적도는 그 태양 에너지의 양을 여기 모여 집중적으로 받는 반면에, 고위도 지역은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가 와도 이렇게 넓은 지역에 분산돼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과학 시간에 초등학교 때 돋보기로 이렇게 햇빛 모아가지고 색종이 태우는 거 혹시 해보셨나요? 네. 같은 양의 에너지지만 한 곳에 모아줬을 때는 더 강력한 거죠. 그래서 적도로 가까워질수록 기후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한랭해지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계지리입니다. 한국지리에서는 무조건 북쪽으로 갈수록 추워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한랭해진다. 남쪽으로 갈수록 따뜻해지고 북쪽으로 갈수록 한랭해진다. 이렇게 배웠지만 세계지리에서는 남반구까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예, 남반구에서는 북쪽으로 갈수록 따뜻해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추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북쪽 남쪽보다는 위도라는 개념을 용어를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저위도로 갈수록 온난해지고 고위도로 갈수록 한랭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도와 시차. 이제 기후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는데 위도를 배우는 김에 경도도 함께 알아보자면, 위도는 지구를 가로로 나눈 선이라고 치면 경도는 지구를 세로로 나눈 선이죠. 그래서 총 360도, 이게 지구가 둥그니까 360도를 우리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으로 나누게 되면은 1시간에 15도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한다. 그래서 경도 15도당 1시간의 시차가 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는 선인데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경도의 기준점 0도거든요. 그래서 이 0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갈수록 15도당 1시간이 빨라지는 거고요. 서쪽으로 가게 되면 15도당 1시간이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가고 동쪽으로 가면 이제 동경이라고 불러요. 동경 15도, 동경 30도, 동경 45도, 동경 180도까지 가겠죠. 그 다음 서쪽으로 가는 친구는 서경 15도, 서경 30도, 서경 45도 쭉 가서 서경 180도까지 갈 겁니다. 자, 근데 서경 180도와 동경 180도는, 자, 동경 180도는 본초 좌우선보다 12시간이 빠를 것이고, 서경 180도는 본초 좌우선보다 12시간이 느릴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와 여기는 몇 시간의 시차가 나게 되는 겁니까? 요 지점은, 두 개 만나는 지점은 총 24시간의 시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12시간 빠른 지점과 12시간 느린 지점이 같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본초 좌우선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선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날짜 변경선이라고 부릅니다. 24시간이기 때문에 날짜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동반구에서 서반구로 넘어가게 되면 하루가 느려지고요. 서반구에서 동반구로 넘어가게 되면 하루가 빨라지게 되는 그런 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개념을 이용한 재미있는 소설이 있었죠. 80일간의 세계 일주. 80일 동안의 세계 일주를 하면 뭐 이렇게 상금을 받는 내용이었나요? 그거에서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서쪽으로 돌았을 거예요. 영국 기준으로 서쪽으로 돌아가지고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니까 하루를 벌었는데, 하루가 빨라지니까. 근데 영국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이 81일째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 망했다 막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날짜 변경선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하루를 벌었던 거예요. 그래서 80일 만에 돈 걸로 이제 인정이 돼서 해피엔딩으로 영화가 끝났던 기억이 나는데요. 무튼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본초 자우선 기준으로 서쪽으로 갈수록 시간 느리고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빠르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죠.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지만 저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좁은 면적에 집중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모이고요.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넓은 지역의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를 분산되어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도는 기온이 낮고 저위도는 기온이 높습니다. 자, 단위 면적당 일사량 차이입니다. 저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일사량은 높아지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일사량은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저위도는 덥고 고위도는 춥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후 요인은 해발고도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실생활에서 그냥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돼요. 해발고도가 낮을수록 기온이 높고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물체는 이렇게 열을 받게 되면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분출하거든요. 그걸 이제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지구도 마찬가지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뿜어요. 그럼 당연히 지구 대부분의 표면에서 가까운 이 저지대에 있는 쪽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겠죠.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를. 근데 고위도에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있으면은 얘네가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그죠? 당연히 지구 표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 복사 에너지는 더 약할 테니까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복사 에너지를 이해하기 좋은 예시가 뭐냐면 이제 한여름 뜨거운 운동장에 쇳덩어리를 하나 이게 놔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시간 뒤에 가서 그 쇳덩어리 잡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뜨겁죠. 그래서 그 쇳덩어리도 마찬가지로 열 에너지를 받았다가 복사 에너지로 내뿜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철덩어리에 가까이 가면 물론 나도 덥겠지. 하지만 멀어지게 되면 안 덥겠지.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저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해발고도가 낮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자, 그 다음 수력분포를 하나 설명을 해볼 텐데, 자, 수력분포 여러분이 한국지리 때도 배웠습니다. 자, 바다는 보통 육지보다 비열이 크기 때문에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더울 때에는 내륙이 해안보다 더 더워요. 빨리 데워지기 때문에. 추울 때는 또 어떠냐? 추울 때는 더 빨리 식기 때문에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더 훨씬 춥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엄청 덥고 추울 때는 엄청 추우니까 당연히 최고 따뜻한 월의 평균 기온에서 최고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을 빼게 된 연교차는 내륙 지역이 굉장히 크게 되겠죠.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한여름에 해안가에 놀러 갑니다. 자, 와, 바다다 하면서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모래사장에 맨발로 딱 딛는 순간, 뜨거워! 하면서 펄쩍 뛰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옷을 하나하나 훌러덩 벗으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로 들어가죠. 자, 여기는 굉장히 시원하더라. 왜냐면 육지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빨리 데워지고 바다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서서히 데워짐으로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1g 물체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에너지 양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비열이 굉장히 커요. 뚝배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죠. 육지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양은 냄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라면 끓일 때 진짜 물 빨리 끓잖아요. 근데 라면을 먹다 보면 어느새 국물 먹을 때 냄비를 이렇게 잡아보면 이미 시원해져 있어요. 빨리 식는 거지. 그래서 내륙은 온도 변화가 크다. 해안가는 온도 변화가 작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력 분포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수력 분포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지리적 위치. 자, 지리적 위치는요, 어떤 대륙, 큰 땅덩어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대륙의 동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역은 어디냐면
편서풍이 주로 부는 중위도 지역이에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편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항상 부는 바람이고, 여기에 대륙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육지예요. 이쪽에 위치한 지역은 연중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불어가기 때문에 바다의 영향을 주로 받겠죠. 근데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은, 자, 바람이 마찬가지로 이쪽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기 때문에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울 때 한여름에 중위도 기준으로 대륙 서안에 위치한 이 국가들은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바다는 아까 비열이 크다고 했잖아요. 서서히 데워진다고 했죠. 여름에 되게 시원해요. 반면에 대륙 동안에 있는 지역은 빠르게 데워진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자, 겨울에는 반대가 되겠죠. 자, 겨울에는 서서히 식는 바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난한 기후를 띠게 되고요. 대륙 서안이. 대륙 동안은 빠르게 식는 육지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연교차는 대륙의 서안과 동안을 비교했을 때 동안 지역이 훨씬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대륙적인 성향을 많이 띠게 되니까. 네. 그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수륙분포 지나서 공기밀도 가겠습니다. 자, 공기밀도는 뭐냐면, 자, 쉽게 말해서 찬 공기는 이렇게 내려앉고 따뜻한 공기는 상승한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뜻한 공기는요, 이렇게 막 데워지게 되면 애들이 막 들떠요. 공기 분자들이. 그러면서 애들이 막 돌아다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밀도가 착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대체로 상승하게 되고요. 차가운 공기는 움직임이 더 둔해요. 우리도 추울 때 이렇게 움츠려 있잖아요. 그죠? 공기가 이렇게 움츠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막 밀집된 공간 안에 애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으니까 무거워져서 아래로 이게 하강을 하게 되는 거죠. 겨울철에 우리가 보면은, 자, 난로에다가 손을 여기다 대요? 아니면 여기다 대요? 그쵸?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로 위에다 손을 갖다 대지 아래에다 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겨울 되면 애용하는 무릎담요. 자, 왜 덮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몸에서 나오는 체온이 있단 말이죠. 체온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방출돼가지고. 근데 무릎담요를 이렇게 덮어버리면 방출되는 체온을 어떻게 합니까? 이 무릎담요 안에 가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담요 같은 걸 덮는 거예요. 네. 자, 이 특성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약간 찬 곳은 공기가 잘 상승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따뜻한 곳은 열을 막 받게 되면 공기가 막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수력 분포와 공기 밀도. 자, 바다와 육지의 온도 변화.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당연히 물인 바다가 비열이 크고요. 그래서 온도 변화는 육지가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 기온 변화, 습한 공기와 건조한 공기 중에 어떤 게 더 크냐? 네. 자, 습한 공기가 이렇게 있을 때는 보통 안개나 구름 같은 게 많이 껴요.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려다가 안개의 물방울이라든지 혹은 구름에 이렇게 반사돼 가지고 이 열이 육지까지 잘 도달하지가 못해. 네. 그래서 흐린 날은요, 이게 뭐 밤인지 낮인지 약간 기온이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요. 왜냐면 구름이나 혹은 안개 같은 방어막이 태양빛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근데 건조할 때, 이럴 때는 구름도 안 끼고 안개도 없는 데죠. 이럴 때는 어떠냐? 그냥 직방으로 들어와서 확 달궈졌다가 땅이, 그다음에 밤 되면 또 확 식어버리는 거죠. 기온 변화가 건조할 때 훨씬 크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계절에도요, 장마철에는 하루 동안의 기온 변화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봄하고 가을이 여러분 이제 감기 걸리기 되게 쉬운 계절이죠. 간절기 때. 왜 그러냐면 그때가 되게 건조하거든요. 당연히 하늘에 이렇게 막 파랗고 구름 낀 거 없으니까 낮에는 엄청나게 더워서 옷을 다 벗어 제끼고, 그리고 밤에 학교에서 집에 갈 때쯤에는 막
추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집에 가는 그런 경험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찬 공기는 밀도가 높아서 하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낮아서 상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후 요인, 밀도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 해류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해류는 바닷물의 거대한 흐름인데 북반구에서는 보통 시계 방향으로 돌고요.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자, 근데 적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이 방향은 당연히 따뜻한 데서 차가운 데로 이동하니까 물의 성질이 어떻겠어요? 따뜻하겠죠? 그리고 이 북쪽에서 이 고위도 쪽에서 저위도 쪽으로 내려오는 방향, 이쪽 방향은 당연히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물이 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띠고 있는 바닷물의 흐름을 난류라고 부르고요. 상대적으로 한랭한 성질을 띠고 있는 그런 바닷물을 한류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북반구에서는 큰 바다를 기준으로 올라가는 방향인 왼쪽 방향, 큰 바다 기준, 태평양 기준 왼쪽 방향은 난류가 주로 흐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바다 기준으로 오른쪽 내려오는 방향 쪽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방향 쪽은 한류가 흐를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남반구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남반구에서도 똑같습니다. 네,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는 올라가는 쪽인 여기가 따뜻한 난류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바다 기준으로 오른쪽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쪽 방향은 차가운 한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국지적으로 그 지역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커다란 흐름은 이렇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류는 겨울철에 약간 그 주변 지역을 온화하게 만들어주는 영향을 미치고요. 한류가 흐르는 곳은 여름에 그 지역을 서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열적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위도 0도선을 적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열적도는 뭐냐면 지구 시스템에 이제 열수지라는 게 있거든요. 수지라는 거는 들어온 만큼의 열과 나가는 만큼의 열을 이제 합산한 게 열수지예요. 우리가 뭐 장사 같은 거 할 때 수지 맞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작년에 우리 뭐 축제 부스 같은 거 운영했을 때 뭐 초기 자본금이 5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15만 원이야. 그러면 10만 원만큼의 이제 흑자가 난 거죠. 반면에 5만 원 자본금 가지고 투자했는데 만 원밖에 못 벌었어. 4만 원의 적자가 난 거죠. 그런 걸 이제 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도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열 에너지를 이제 수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들어온 만큼 들어오는 게 많았는가, 나가는 게 많았는가 하는 건데, 최고로 들어온 지점을 이어 놓은 것이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열적도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적도 지역이 가장 태양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 평면이 평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균일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더운 지점을 이렇게 이어놓은 선을 우리 열적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열적도를 기준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한랭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연교차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 일교차와 연교차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교차는 일 최고 기온 오후 2시라고 얘기를 하죠. 예. 원래는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12시인데 정오인데 복사 에너지 개념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받은 다음에 다시 내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후 2시가 보통 가장 기온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요. 하루 동안에 가장 기온이 낮은 지점은 열 에너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지점인 일출 직전이 바로 일최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온을 비교한 게 일교차인데요.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에 비해서 일교차가 크고요. 건조한 지역이 습윤한 지역에 비해서 일교차가 큽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비열이 아마 판단 기준이 되겠고요. 건조하고 습윤한 기후 지역은 마찬가지로 가림막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네,
구름이나 안개 같은 것들이 끼느냐 안 끼느냐 얘네가 막아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구상에서 일교차가 가장 큰 지역은 어디냐? 사막이더라. 그래서 사하라 사막이 일교차가 최대입니다. 자, 그 다음 연교차는 1년 중에서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에서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을 빼준 겁니다. 그래서 고緯도로 갈수록 커지고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이제 추워지니까요. 추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륙과 해안을 비교했을 때 내륙 지역의 비열이 훨씬 더 작다 그랬죠. 그래서 고緯도 내륙 지역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커지는데 그럼 여기에 끝판왕이 어디냐? 자, 시베리아더라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빨간 그래프가 연교차고요. 자, 이렇게 연교차가 있죠. 그러니까 위도별로 지금 다르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교차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딱 두 지역에서 제일 높게 나타나요. 북반구에 있는 사막과 남반구에 있는 사막. 자, 이 30도 지역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아열대 고압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하강 기류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뭐 구름도 잘 안 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도는 낮은데 가림막도 없어가지고 내리쬐는 태양빛을 거의 대부분 그냥 받아요. 여기는 이제 상승 기류가 있어요. 열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 상승 기류가 있어가지고 비구름도 막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비를 많이 뿌리는 열대우림 기후 지역인데 여기는 아열대 고압대라고 해서 비구름이 만들어지기가 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리쬐는 태양빛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지역의 사막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일교차가 가장 크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교차가 북반구에서는 되게 크게 나타나는데 남반구에서는 좀 작게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북반구에 육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육지가 바다보다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연교차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남반구는 대부분이 바다이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위도는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작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 지역이죠. 네. 왜 그러냐면 연중 기온이 다 높기 때문에. 네, 나중에 기후 그래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수와 바람 원리는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후 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후라고 하는 것은 기상과 어떻게 다르냐 얘기를 한번 했었죠. 기상은 그날그날의 날씨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기후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난 대기의 평균적이고 종합적인 상태. 자, 대기의 평균적이고 종합적인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후의 정의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그 척도는 뭐가 되냐? 기온과 강수와 바람이라고 하는 것, 기간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후 구분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두 개의 척도는 기온, 강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요소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지역별로 저런 기후 요소들이 다르게 나타나게끔 하는 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인들이. 그걸 이제 기후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위도부터 알아보게 되면 위도가 이제 가장 중요해요. 자, 기온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도는 왜 그러냐면 위도별로 뭐가 달라지냐 하면 우리 계속 배웠죠.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달라져요. 그래서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도에 저위도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일사량이 많아져서 기후가 약간 온난하고 그 다음에 극지방으로 갈수록 기후가 일사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후가 좀 한랭하게 나타나는 그런 차이점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강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기대순환 배웠었죠? 거기서 보면 자, 적도 수렴대에서는 항상 상승 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생기겠죠. 그 다음 아열대 고압대는 연중 하강 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네, 당연히 여기서는 강수량이 적을 겁니다. 그 다음
극고압대에서 내려오는 그런 바람과 그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에서 올라가는 바람이 만나면서 다시금 형성되는 그런 고위도 전선대에서는 당연히 이제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찬 공기 덩어리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비구름을 만든다고 했죠. 여기서도 강수량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연중 그 차가운 기류가 계속 하강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극지방에 있는 고압대에서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강수량이 적겠죠. 네. 요 특징들이 이제 위도가 기온과 강수에 영향을 주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발고도는 쉽죠? 해발고도가 올라갈수록 뭐가 낮아져요? 기온이 낮아진다 하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수력분포. 수력분포는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냐면, 이제 육지와 바다가 이제 비열차가 난다라고 하는 점에 의해서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주게 되냐면요. 기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육지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빠르게 가열되고 빠르게 식죠. 그래서 육지 지역은 이제 연교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바다 같은 경우에는 느리게 데워지고 느리게 식기 때문에 겨울철에 육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온난하고 여름철에는 서서히 이제 데워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늘한 그런 특성을 보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격해도는 수륙분포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긴 한데 바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가 기온에 어떤 영향을 주니 물어보는 거거든요. 강수량이라든지. 자, 바다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바다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될수록 어떻겠습니까? 내륙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으니까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바다라고 하는 공간은 수증기의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수증기의 공급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해안가와 내륙을 비교하게 된다면 어디 강수량이 더 많을까요? 그렇죠. 해안가의 강수량이 훨씬 더 많게 되는 거죠. 수증기의 공급원에 가까우니까. 자, 그 다음 지형은 우리 그 팬 현상, 그 다음에 뭐 높새바람 그거 배울 때 얘기했었던 그런 요인인데, 자, 맨 처음에 수증기를 머금은 바람을 받아들이는 사면, 바람바지 사면이죠. 자, 바람바지 사면에서는 강수량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이미 거기서 한번 뿌린 다음에 산을 넘어가게 되면 가지고 있는 수증기가 없잖아요. 강수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바람바지 사면의 반대편에 있는 바람 그늘 사면에서는 강수량이 어떻다? 적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마지막 해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주변을 지나가는 바닷물의 특성이 한랭하냐 혹은 온난하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기온이나 강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위도 지역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성질의 바닷물을 난류라고 부르고요. 고위도 지역에서 내려오는 그런 차가운 성질의 바닷물을 한류라고 부르죠. 네. 이런 특성을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